이거 어, 화실 방문해 주셨던 누님, 구독자님께서 선물한 건데 이게 야 정말 따뜻해요. 와, 이거 하나 하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네요. 자, 제가 어제 이어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도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된 사회에서의 그 님비 현상, 서로 이익이 엇갈리는 것 때문에 자본이 한꺼번에 모아지기 힘든 현상이 미국에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인공지능을 민간 기업이 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한 국가가 전체 에너지를 인공지능 개발에 지금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준이 미국을 능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을 먼저 발달한 국가가 이긴다. 서로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따가 호모데우스를 비판하는 링크를 다시 달아드릴게요. 호모데우스 비판 두 번째 영상을 링크로 달아드릴 텐데, 저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 세계주의를 꿈꾸는 유태인계의 어떤 그 거대 자본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연결성이 있는 듯한 그런 음모가 느껴진다라고 호모데우스 비판서에서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족주의가 세계의 큰 걸림돌이다. 세계 평화의 큰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민족 자치 있죠. 민족 자결, 민족 자치, 그 문화권, 문명권, 민족마다 AGI, 그 인공지능 시스템과 블록체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하나의 어떤 민주적인 시스템이 각 민족들이 각자 자기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 낙원에 가까운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민족주의의 나쁜 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발 하라리 그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때문에 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음, 저처럼 궁극적으로 그 민족의 문명과 다양성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주의가 흔히 말하는 그 음모론에서 나오는 뭐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거대 자본 그룹이 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민족 다양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 지구 문명이 발달해야 된다는 그들에게 불리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불리하죠. 아무튼 이 하라리의 인터뷰에서 또 역시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 인물이라고 봐요, 저는. 이 하라리가.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5G는 지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환자를 한국의 의사가 수술할 수 있고 원격 로봇으로, 또는 한국의 환자를 미국에서 수술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애플 쇼크,
애플 쇼크인데 미국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인도와 베트남 쪽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을 애플에서 삼성에게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일하기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인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일하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불교 문화의 공통점을 살리는 방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붓다 이런 걸 한국에서 만들어서 성공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불교 문화를 좀 문화적으로 그렇게 인도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시중에서 왜 인도 공주랑 결혼했다는 분이 있죠.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삼국시대였나요? 신라 때였는가? 아무튼 김 누구였는데 무슨 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역사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도 공주하고 이제 그 신라 왕자가 결혼할 때는 아마 삼국이 내륙 삼국, 대륙 삼국 즉 이 한반도의 삼국이 아니라 대륙 쪽에 신라하고 백제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대륙에 조선 초기까지 대륙에 있었다라는 걸 믿는 편이거든요. 세종 때 이주했다. 이제 그 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인도하고 훨씬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신라하고 인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먼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인도랑 같이 한번 좀 접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수화라든가 손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박 운행을 가상현실로 안방에서 배를 조종하고 배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 스크린에 이제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AI 배예요. 자율운행이에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 같은 배, 그러니까 무인 선박이 상용화가 눈앞에 두고 있고 영국에서 50km 거리에서 시험 운항에 성공했고 노르웨이에서는 내년부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인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죠. 무인 선박, 무인 기차, 무인 화물차, 무인 비행기는 드론이라고 하죠. 보통 드론으로 이미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최근에 제가 노무현 재단 유시민이 시작한 알릴레오하고 고칠레오를 이제 워낙에 이슈화돼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그게 진짜인지 소문인지 아닌지를 좀 검증해보고 싶은 게 유시민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면서요. 그것만큼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마치 그 김무성 씨도 그 친일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친일파라는 것은요 DNA에 전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 후손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는 친일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친미 좋고요. 친북 괜찮아요. 여러분 독일 통일되고 나서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잖아요. 그런 일까지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북한 출신이 향후에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어떤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좌빨이다. 좌빨 출신이다. 또는 또 그런 거다. 그럼 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로 이렇게 북한하고 화합하기도 더 좋다고 봐요. 북한은 인민이라고 그러죠. 인민하고 국민의 그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친일파 후손만큼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장기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유시민 할아버지가 얼마만큼의 친일파였느냐를 좀 더 이게 앞으로 자료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싶어요. 자, 패션과 스타 발굴에서 하용수 씨, 하용수 씨가 제가 하용수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학교 아마 복학하고 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일찍 대학 교수가 된 미술계 화가 선배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이제 일란 선생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무릎제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찍 이제 자리 잡은 선배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찍 저는 그때 흔히 말하는 룸사랑도 갔었고 같이. 그런데 강남의 주점인데 무대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아주 무대가 설치된 그 주점에 최민수 씨하고 하영수 씨가 온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화가그룹이랑 그때 이제 모래시계가 끝나고 나서 최민수 씨가 아주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전후 상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제 제가 화가라고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최민수 씨 성격 아시죠? 가서 술이나 마셔 뭐 이런 투로 저를 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모래시계 때문에 이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가 확 나오더라고요. 최민수 씨 테이블에서 최민수 씨는 그때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여자 동창들이었죠. 여자 동창들이 더해요. 더해. 스타랑 술 마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마치 화가라는 직업이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료 화가들이 야 화가들이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술이나 마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기분 나빠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하영수 씨가 같이 왔었고 최민수 씨는 그때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를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그날 저는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인가를 불렀어요. 그 무대에서 제가 부르고 그 다음에 최민수 씨 호텔 캘리포니아 부르고 그 무대가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쨌건 좀 상당히 일반인들에게 좀 거만한 느낌을 줬던 그런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하영수 씨하고 최민수 씨한테. 그때 이제 뭐 두 사람은 대단한 방송계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폐쇄된 술자리 공간에서 사실 옆 테이블에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사인 받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몸에 밴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올해 경제가 피그스, 돼지들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칼럼이 나왔는데 이 돼지들이 뭐냐면요. PIGS예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줄여서 피그스, 돼지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국가가 거의 부도지경에 가게 된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후진국으로 이렇게 꺾인 나라들인가 본데 우리 한국이 바로 돼지들의 일원이 지금 되려고 하는 위기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칼럼 자체가 픽스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이탈리아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정말 잘 해내야 될 텐데 자 한겨레 신문 9번권 미래팀 선임 기자의 칼럼이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산재 사망률 1위인데 한국이 그런데 로봇 자동화 1위이기도 하거든요.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대비 자동화 로봇 도입 수입 대수를 설치 대수를 비교해 보면은 전 세계 1위거든요.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데 마치 뭐 교통사고율이나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인 것처럼 로봇을 굉장히 많이 도입한
비율이 아주 높은, 만 명당 500대 이상인가 그래요. 만 명당, 지금 710대네? 제가 한 1년 전 신문에 만 명당 500 몇십 대였거든요? 우와, 그 사이에 만 명당 지금 거의 800, 이게 2017년 조사니까 만 명당 800대까지 지금 올라섰고요. 2019년쯤 되면은 만 명당 1000대, 그러니까 드디어 1%네. 10%잖아요. 만 명당 1000대면. 그 로봇이 이미 10%가 된 국가예요, 한국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로봇을 산업계에 도입한 그 경향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단순 노동의 여러 명의 고용자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곳에 먼저 로봇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야지 사장의 이익이 커지니까 당연히.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 로봇의 특성은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곳에서는 로봇이 버벅거리고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다르파에서 그거 하잖아요. 재난 로봇 컨테스트를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국이 카이스트가 막 1등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로봇 개발비가 한 3억인가? 상용하기는 힘들죠. 로봇 가격이 1억이 넘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한국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1등 한 적이 있으니까 희망은 있는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양질의 비교적 안전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은 잘려가고 있고 로봇을 많이 도입하는 국가니까 좀 더 복잡하고 더럽고 위험한 곳으로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만 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산재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더 위험한 곳에 다쳐도 우리 인명하고 상관없는 로봇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을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더라도 벌금을 적게 내거나 적당히 산재 처리를 숨길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를 하도록 국회에서는 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 편이 아닌 그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지금 통과된 것도 너무 미미한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예요. 한국이. OECD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 자살률 1위 국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 지옥이죠, 지옥. 환장하겠네. 1994년 이후 2016년까지 23년 동안 딱 2번 산재 사망 1위 국가를 터키에 딱 2번 내주고 21년 동안 그러면은 6, 7, 8, 9니까 25년 동안 산재 사망 1위 국가예요. 한국이. 25년 동안 지금. 통계를 낸 이후 1994년 통계 낸 이후에 점점 지옥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을 활용해서 인간의 복지와 안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회사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20년 이상, 25년 이상 지금 한국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바꿔야 돼요. 2016년
2017년으로 산재 사망, 이게 사망자예요? 이렇게 많아, 사망자가? 와, 통계 빠진, 그럼, 2016년에 통계 나온 것만 산재 사망자가 2040명이고요. 2017년에 2209명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산재로 거의 2500명이 죽는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1년 교통사고 사망자랑 거의 비슷하네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교통사고 1년 사망자가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산재 사망자가 한 2500명. 이건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한국군이 월남전에서 전사한 숫자가 5000명이 좀 넘는다고요. 이건 생활이 바로 전쟁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한국이. 자, 2015년 통계에서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가 영국이 0.4명이고 10만 명당, 한국은 영국보다 20배가 많은 10.1명이었다. 영국보다 산재 사망자가 20배가 많다. 2007년에 영국이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해서 기업의 부주의로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보고 상한선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무제한 벌금이에요. 무제한 벌금. 그러니까 회사 망하는 거예요. 노동자 한 명 부주의로. 회사 측의 부주의로 만약에 그 노동자가 죽은 게 증명이 되면 무제한으로 그 가족 다 책임져줘야 되고 무제한으로 벌금 내야 되고. 자, 우리나라에 그 로봇 도입이 이윤 추구에서 복지 추구로 인권 추구, 이윤 추구에서 인권 추구로 2019년에 그 전환하는 그런 정말 방향을 바꾸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네요, 이거는. 전쟁터. 길거리가 전쟁터고 산업 현장이 전쟁터예요.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바오밥 나무가 죽고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주 예쁜 바오밥 나무 사진이 또 다른 신문에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김정은이요, 신년사에서 제재 완화를 계속 안 해주면은 새로운 길을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트럼프는 지금 그 새로운 길이 뭐냐 이렇게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태영호 씨는 김정은이 타협점이 안 보이면 2차 회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태영호 씨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미 의회는 개원한 첫날 북한의 제재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의 제재를 해제할 수 없어요.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저번에 법이 바뀐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김정은이 미 전략자산 전개를 한반도에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의 보기가 너무 거리가, 이게 의견이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트럼프는 이걸 왜 지금 무시하고 있을까요? 시점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자기 재선에 유리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보세요. 2에 공정한 제안을 내놔라. 제재 안 풀면 핵 복귀 메시지. 이게 예전에는
김정일 살아있을 때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라는 열차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북한하고 미국이. 근데 지금 뭐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까지는 아닌데 협상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게다가요. 북한은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뭔가를 손을 봐야 되는 하나의 중간다리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핵 카드라고 불러요. 중국하고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할 때 북한 핵이 북핵 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진핑의 신년사가 이거예요. 미국의 일방적 양보 결코 없다. 세요. 시진핑 세, 신년사가. 물론 약간 그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북한 카드가 있고 또 강력한 카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일본하고 중국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섬, 그 카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만 카드입니다. 대만. 그런데 보세요. 시진핑 무력 사용 포기 안에 대만 독립 움직임의 첫 군사 경고. 지금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는 한 5년 내로 봤는데요. 이 분위기로 가면 3년 내에 뭔가가 이거는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자, 마지막 뉴스. 좀 재밌는 뉴스인데. 자, 이재용 새로운 반도체 시장 창조해야. 그렇죠. 새로운 시장. 뭐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찾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죠. 단가 경쟁. 중국 반도체 업체와의 단가 경쟁이 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자, 소득이 많을수록 여자는 더 날씬해지고 남자는 더 뚱뚱해진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왜 그러냐 봤더니, 자,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자기 관리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몸 관리를 하고 피부 관리하고 몸 관리하는, 그러니까 더 점점 예뻐지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그런데 남자들은 이 소득이 많을수록 술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술자리가.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복부비만. 참 재밌죠. 그래서 남자는 점점점 배가 나오고 여자는 점점점 날씬해지고 상류층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보인다. 남성은 소득이 많아도 굳이 몸매가 좋아야 되고 날씬해야 된다는 인식이 낮고, 여성은 소득이 많을수록 다이어트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진다. 그리고 고소득층 여성은 술을 많이 덜 마신다. 그 아래층보다 이제 술을 오히려 더 덜 마시고 그 대신 다른 취미가 있겠죠. 반면 남성은 고소득일수록 술을 저석보다 더 많이 마신다. 술로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저도 좀 그림을 팔려다 보니까 사장님들하고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무튼 제가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그래도 술을 안 마시면서 그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몸매 관리 이제 복부 비만 관리를 저는 우리 제 구독자님 여러분 때문에 복부 비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향후에
향후라도 전에 얘기했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지금보다 배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